과거의 그 양적 성장 시대에는 그 인적 자본이라는 것이 양적 인적 자본을 위주로 했어요. 이런 문제들은 꼭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죠. 민간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세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젊은 시절부터 한국 사회의 이제 발전하는 이제 같이 저도 나이를 먹었는데 그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과거 굉장히 양적인 성장을 지향을 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가 처한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볼 때는 양적 성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그런 또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36년간의 이제 식민지 시대를 거쳤고 그리고 이제 바로 전쟁이 3년 동안 지속이 됐고 모든 시설이 파괴된 상태 하에서 결국은 또 국제정치학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적인 성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일단 양적인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질적인 성장을 이제 겨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당시에 경제 발전의 그 전략도 불균형 성장, 그러니까 몇 개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서 나머지 낙후된 산업을 갖다가 끌고 온다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우리가 질적, 양적 그런 성장에 대비해 본다 그러면은 양적 성장이 우선 단순했을 거고 또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사회적인 여건이 양적 성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양적 성장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죠. 이렇게 결국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성장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양상이 상당히 갖고 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야 될 시기는 분명히 되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서 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그 해외에서 보는 시각과 국내에서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해서 보는 이제 시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죠.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바깥에서 그 데이터를 보는 경우와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해석하는 시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한정적인 다방면으로 이렇게 각도를 돌려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한 각도 안에서 그 보기 때문에 그게 가져다주는 그런 뭐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밖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국내 구성원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더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럴까요? 지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밖에서 보는 시각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좁은 시야에서 본다 그럴까요?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시각과 합쳐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의 그 변화도 그런 국내외적인 시각이 같이 고려돼야지만 좀 균형감 있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시대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또 지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류 그 연령대들은 과거 개발 시대 때 살고 있던 젊은 세대와는 다른 그런 시각도 갖고 있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그 당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또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사회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젊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아마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문제가 되겠죠. 특히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고서는 이 환경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번 파괴되는 환경은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환경이 어느 일정 이상 수준의 이하로 그 파괴가 될 경우에는 그건 거의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 중에서 기술 혁신이 환경 파괴의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경은 자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간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의 그 양적 성장 시대에는 그 인적 자본이라는 것이 또 역시 양적인 인적 자본을 위주로 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학 진학률이 얼마냐, 졸업률이 얼마냐, 또 어느 분야에 몇 명의 인력을 갖다가 배출했냐, 그런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런 인적 자본의 시대가 아니고 반드시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이 굉장히 고등교육까지 연장이 돼서 이 한국 사회가 쌓아가야 될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는 양적인 성장 시대의 양적인 인적 자본 형성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그것도 변화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적 자본은 이제 물론 이제 교육도 있지만은 사실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규 및 비정규적인 교육 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헬스 캐피탈, 건강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건강 자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꾸준한 관심과 배려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건강 자본인데, 헬스 캐피탈이라는 개념은 이미 70년대 중반에 나와 있던 개념이고, 그것이 휴먼 캐피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뭐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그런 주장인 건데, 요즘 이제 특히 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 분위별로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물론 교육도 있지만은 헬스 캐피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그 측면에서 이 인적 자본을 들여다봐야지 꼭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볼 경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상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현상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지표들이 한국 현실에 맞는 지표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는 있겠지만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들을 전문가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고안을 하셔서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축적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 측정 지표가 뭐냐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기존의 그 성장 위주의 발전의 그 지표에서와 더불어 어떤 질적인 성장의 발전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와 동시에 지금 개발이 돼서 그게 두 개의 이런 지표들이 동시에 같이 고려돼야 되는 정책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은 꼭 정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죠. 정부가 물론 주관을 하고 주도를 해야 되겠지만 민간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영리를 추구해주는 그 비영리 섹터가 교육과 건강, 환경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비영리 섹터의 그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MPO들이 많기 때문에 그 MPO들과 정부가 이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역할 분담을 해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깊이 정부 정책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지 정부가 하는 것을 종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서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소위 말하는 제3섹터,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구조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비영리 섹터가 굉장히 시민사회가 역동적이고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정부와 정책의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좀 더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더 질적인 어떤 그 변화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그 지표들을 지금 뭐 국제기구에서도 제안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좀 권위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좀 지표들을 대략 측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매년 할 수 없지만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하는 그런 지표들을 좀 빨리 개발을 이미 국제적으로 개발된 것들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통계치를 생성해내느냐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가 인식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와는 다르게 노년 세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의 문제와 다양한 인적 자본, 그 질적인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의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의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데 그 이견을 서로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만약에 정책의 목표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게 사회적인 호응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